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1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처럼 서울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해는 없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비가 5월 달에도 그랬고 올해 봄에도 봄비가 좀 많이 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장마 때는 장마대로 예전에는 마른 장마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마른 장마에다가 한 7월까지 비가 안 오다가 꼭 8월 중순 지나서 크게 폭우가 한번 내리면서 우면산 사태 뭐 이런 것도 있었었고요. 올림픽 대로가 다 잠기는 그런 일도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비는 많이 오는데 그렇게 집중호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강남에서 테헤란로가 막 물에 잠기고 그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계속 저수지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그런 건지 빗물 펌프장 뭐 이런 거 서초구가 특히나 그런 거 공사를 많이 좀 했었는데요. 배수지 그런 것 때문에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해 비가 참 촉촉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비가 개인 이후에 하늘을 보면 너무 쾌청하고 맑고 정말 우리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뻥 뚫리게 하는 그런 맑은 가을 날씨를 또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댓글 보면서 웜의 소통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직원들 주례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해야 하고 많이 부담스럽고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전무님 심정이 100번 이해가 갑니다. 특히 첫 주례가 더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하셨습니다. 오나시스킴님이시네요. LA에 오기 전 찾아뵈었던 인턴입니다. LA에서도 빼먹지 않고 잘 듣고 있습니다. 시차 때문에 웜의 신박을 아침에 듣고 계시군요. 성구 주임의 주례사에서 오늘 아침 큰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렸네요. 저희 계좌와 제 마음 모두 케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투자자들이 조정을 예상하거나 조정이 오기 전에 빠져나가려다가 잃은 돈이 실제 조정이 발생했을 때 잃은 돈보다 훨씬 많다. 피터 린치입니다. 피터 린치 책에 보면 그 마젤란 펀드의 주식을 언제 많이 팔았냐면요. 피터 린치가 블랙 만데이가 왔을 때 유럽인가 어디 탐방을 갔다가 그 좀 쉬는 타임에 골프를 치고 있었다고. 골프를 치고 있는데 블랙 만데이가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환매 요청이 쏟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막 많이 팔았다. 이런 에피소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젤란 펀드 가입자의 한 70%인가요? 돈을 못 벌었다고 했잖아요. 밑에 바닥에서 더 빠질까봐 두려워해서 바닥에서 환매하고 정작 올라가면 또 펀드 가입하고 그렇게 포모 현상으로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돈을 돈 못 벌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한 번은 언제였었죠? 1981년 그때 피터 린치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79년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이 1980년에 또 좀 빠지죠. 그럴 때 피터 린치가 아니 이렇게 페드가 물가가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페드가 공격적으로 그때는 1979년도에 폴 볼커라는 분이 페드 의장이 되면서 의장 되자마자 막 400bp씩 금리 인상해 버리면서 시장이 박살나거든요.
이런 걸 예상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빠진다라고 막 비관적으로 늘 얘기했던 사람이 그 시장이 빠지니까 이런 거 예상하고 빠진다 했냐. 네, 이런 얘기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이 조정을 예상하는 거는 그거는 좀 무모한 전망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콕 집어가지고 9월 5일 날 실업률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다행히 4.4 이상 나오면 조심해야 돼. 근데 4.3이 나왔어요. 다행히. 인라인하게 컨센서스랑 예측치랑 뭐 비슷하게 나오면 시장은 이미 그 예측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오히려 실업률 발표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주가가 그 다음 지난주부터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특히나 이 매크로 변수였기 때문에 혹시나 4.4 나오면 어떡하나 제가 좀 발발 떨면서 저희도 많이 현금을 가지고 있고 저희 포트폴리오 1등 달아하기 그럼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한테도 일단은 실업률 보고 대응을 하시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 이번에 맞췄었으면 엄청나게 완전히 대히트가 됐겠죠. 4월 8일 날 이번에 트럼프가 절대 45% 관세 못할 거니까 빠르게 급등을 할 거니까 여기서 사야 됩니다 했을 때 여의도 최고의 강세론자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확실히 그거는 인위적인 부분이었고 이번에 실업률 이런 거는 큰 이 매크로 데이터다 보니까 그걸 제가 혹시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있었지만 다행히 태풍이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태풍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 조정이 왔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추가 조정을 예상합니다. 추가 조정. 이미 주가가 싸졌는데 거기서 더 싸질 거라고 예상하면서 밑에서 환매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조정이 발생했을 때 발생 안 했을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지금 이 시점의 주식은 내가 싸게 사고 있는가, 내재 가치에 비해서 주식을 싸게 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파는 요 지금 시점의 주가는 비싼 영역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대부분은 반대로 하셔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피터 린치의 얘기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투자자들이 조정을 예상할 때는 이미 주가가 빠져가지고 싸졌는데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팔다 보니까 실제 조정이 발생했을 때 잃은 돈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식을 언제 사고 팔고에 대한 그 기준은 무조건 밸류에이션이 되고요.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쉬운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10명의 투자자가 있는데 거기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박성구 매니저처럼 정말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해서 주식을 사는 사람, 부류 1등부터 그 다음에 2등, 3등, 그 다음 3, 4등은 눈치 빠른 사람들, 1등 노트 보고 요게 모범 노트구나 해서 우리가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도 보면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도 그랬었는데요. 우리 반 1등 하는 애 국어책을 항상 시험 보기 하루 전날 누구야 책 좀 빌려줘.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빼곡히 써놓은 그 교과서를 달달달달 쭉 보면서 그러고 시험 보면 그 친구가 그 공부하는 데 들인 시간이 100시간이라면 저는 그 친구의 노트를 보고 3시간 만에, 그 친구는 100시간을 공부해서 100점 받으면 저는 3시간 공부해가지고 한 90점,
네, 이렇게 받으니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긴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는 이 누적되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예, 절대 이렇게 탑티어에 못 올라갑니다. 예, 그게 저의 요령 꾀를 피우면서 단기적인 시험에는 강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 실력 형성에 예, 안 된 것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네, 똑같은 식으로 이 밸류에이션을 하면 되는데 요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한 우리 성구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빠르게 네, 그러면 딱 그 85점 90점 받는 그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언제 밸류에이션이 이거는 과도하게 비싸졌겠다 판단하시면 되냐면 아무 공부도 안 하고 네, 그냥 뭐가 많이 올랐대 하면서 그 보면서 이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래 보면 막 종목 추천하나 그 보면 거의 낚시 당하는 느낌이거든요. 보면 그런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 종목 추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얘기 듣고 나도 저거 사야 되나 봐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7등, 8등, 9등 네, 10명 중에 7등, 8등, 9등이 막 그런 주식을 사잖아요. 그런 분들마저도 주식을 살 때가 내재 가치보다 저는 비싸져 있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10명 중에 7, 8, 9마저도 다 샀으면 이제 나머지 이 주식을 사면서 올릴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밸류에이션을 쉽게 하는 방법은 주변에 잘 보시고요. 주변에 주식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은 맨날 꼭지 잡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분들이 주식을 살 때가 결국은 꼭지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을 제가 증권 방송을 계속 틀어놓잖아요. 예, 틀어놓고 이 유튜브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막 반드시 이것만 사세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조회수 이런 것도 보고 그랬을 때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섹터나 이 주식에 들어왔겠다. 네, 그랬을 때 예, 그 주식은 잘 안 삽니다. 예, 밸류에이션을 해보나 안 해보나 비싸져 있을 게 좀 뻔하다. 요런 생각 때문에요. 예, 그냥 그거는 뭐 저만의 방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주례사를 좀 핵심 포인트만 좀 말씀드렸더니 예, 많은 분들이 코멘트 남겨놓으셨네요. 자, 오늘도 박 대표 만나러 왔어요. 매일 얼굴 보면 정 들어갑니다. 참고로 저는 48년생입니다. 할머니가 주식 공부 점점 어려워서 박 대표님께 가고 싶어도 주저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손명희 이모님이시다 그죠? 저희 어머니가 44년생이고 아버지께서 40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48년생이시면 저희 이모 숙모님하고 비슷한 연배이신데 항상 지금 48년생이시니까 팔순이 아직 안 되셨잖아요. 근데 우리 저기 뒤에 시계로 할아버지 89세시거든요.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피지컬로 신체적으로 늙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는데 절대 우리가 정신적으로 늙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매일같이 웜의 심박도 들으시고 신문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시고 그리고 주식은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크게 영향이 안 갈 정도 500만 원, 1000만 원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씩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죠? 내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저절로. 그러면서 계속 공부하게 되고 이 새로운 변화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아이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장 큰 차이가 아이들은 엄청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해봅니다. 가서 뭐 손으로도 해보고 어릴 때 저희 형님이 그때 드라이버로 그 콘센트 있잖아요. 그때가 제가 한 초등 1, 2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 콘센트 애들 막 거기다가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했다가 다행히 이 드라이버 손잡이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 보니까 스파크만 팍 그러고 말았었어요. 그런데 큰일 날 뻔했잖아요. 어릴 때는 뭐 온갖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해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시도를 안 하게 됩니다. 자꾸만 만사가 다 귀찮다 이러면서 그죠. 그거를 정신적으로 이겨내면서 얼마든지 저는 우리가 젊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노후자금 들고 책임감에 눌려 지내다가 채슬리 모닝 브리프와 함께 매일의 에너지를 얻고 1인 맘 먹고 오늘 어깨 위에 있던 곰 2마리 채슬리에 내려놓고 부산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꿀잠 잘 것 같아요. 아유, 곰 2마리 얹어놓고 가셔서 그런지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벌써 어느 은행나무에서는 가을이 노랗게 묻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차트도 없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갑니다.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요. 시간은 차트도 없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셔서 제가 차트를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웬만하면 머릿속에 차트를 많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구 매니저 줄에서에도 제가 얘기해놨지만 앞으로 살다 보면 상한가도 있고 하한가도 나온다는 거죠. 그 하한가가 나의 실수로 나올 수도 있고 외생적인 변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벤트는 다 모두에게 비슷하게 발생한다 했잖아요. 좋은 이벤트든 나쁜 이벤트든.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순간적으로 내 인생의 하한가처럼 느껴지지만 그걸 갖다가 다시 상승 전환시키는 거는 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머릿속에 차트를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골프 칠 때 있잖아요. 18홀 골프 칠 때도 머릿속에 차트를 그리면서 쳤어요. 트리플 보기 하잖아요. 그러면 확 차트가 확 꺾였다 생각하고 요걸 갖다가 다시 되돌리려면 트리플 보기 했으니까 우리가 90타를 친다고 하면 72타 플러스 18개 한 홀에 보기 하나씩만 하면 90타잖아요. 근데 내가 이번에 트리플 보기 했으니까 나중에 파파파를 3번을 하면서 그러면 파 2개만 하더라도 다시 90에 맞춰지는 게 되다 보니까 한 홀에 3개 보기를 했으니까 그죠? 파 2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 파를 어느 홀에서 할까? 그리고 버디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5번 홀 되기 전에 캐디 분한테 전반 끝나면 제가 얘기하거든요. 14번 홀이 끝나면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럼 물어보면 그 캐디 분한테 종가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종가 관리가 뭐냐고. 그 주식 용어가 있다고. 그러면서 15, 16, 17, 18 이 4홀을 파파파파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을 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오후 3시부터 쭉 올라가면서 그리고 종가에 이놈들이 죄송합니다. 그 종가에 그날 매수의 한 30%를 종가에 시장가 사면서 종가를 들어 올리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파파파 버디 하면 제일 좋긴 한데 마지막 홀 버디하기가 쉬운 골프장이 있고 아닌 골프장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골프 치면서도 머릿속으로 그런 식으로 주식과 연관해서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골프를 안 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길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다음에 시간이 되면 내기 골프에서 돈 따는 방법 그거는 요령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미로 치는 내기 골프잖아요. 재미로 만 원씩 걷어가지고 나중에 5만 원씩 걷어서 끝나고 나서 KDP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얘기하다가 자꾸만 3000% 빠지고 있는데 신문 보면서 또 공유해 주시는 종목 분석 자료 보면서 투자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주린이라 아직은 어렵지만 신기합니다. 투자 고수가 되기 위한 도전입니다. 네, 한번 꾸준히 도전해 보십시오. 일단 이 시장이 제가 워메신버그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제가 경영학과 다니면서 경영학도가 한국경제나 매일경제신문을 봐야지 하면서 딱 사가지고 딱 펼쳤는데 뭔 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용어도 너무 낯설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뒤에 스포츠면만 보게 되죠. 제가 그때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몸에 신박하면서 용어라든지 도대체 이 얘기가 어떤 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좀 웬만하면 재밌고 유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경제 용어나 이런 주식 용어에 좀 친숙해지시라고 시작한 거니까요. 한 3개월, 6개월 이에 들으시다 보면 많이 익숙해지실 겁니다. 저도 복리의 힘을 믿어요. 한 번씩 힘 빠지는 날 남편하고 우리가 투자한 계좌들 펼쳐놓고 복리 계산기 돌려보며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기분 전환합니다. 무조건 빨리 시작해서 굴리고 굴려야 합니다. 그렇죠. 빨리빨리 하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빨리 일찍 시작하시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박성구 매니저 덕분에 조방원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실력 있는 초보자를 알아보는 눈이 박 대표님 해안이네요. 결혼도 축하하고 멋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픈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우리 성구 매니저한테 그래? 그럼 우리 회사 와서 인턴 한번 해봐. 일면식도 없는데 그죠? 성구 매니저뿐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배를 타고 있는 해양사 누구입니다. 해가지고 우리 회사 와서 또 한 6개월 하고 간 그 친구도 있어. 저희 아들하고 나이가 잠깐만요. 성구보다 1살 더 많네요. 지금은 해양사 하면서 배 타고 다니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들한테 와서 한번 해봐 해가지고 우리 박성구 매니처럼 아주 보물을 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 중에 이 나쁜 마음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사람 백그라운드가 뭐 어떻게 되는지 알고 함부로 그런 이 걱정이라든지 좀 예민하신 분들이나 좀 리스크를 싫어하시는 분들, 리스크 어벌트라고 하죠. 리스크를 좀 회피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좀 무한히 긍정적이고 약간 낙천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와서 한번 해보라고 하길 너무 잘했다, 다행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본인이 참 열심히 해줘가지고요. 저는 그게 뭐 일단은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너무 우리 성구 매니저가 참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동안. 26세 배달 기사님 이야기는 정말 존경스럽네요. 귀감을 얻었습니다. 그쵸. 어제 26살에 3억을 모은
뭐 나중에 보면 안 봐도 그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가 아마 그렇게 사셨을 거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 피보다 진하게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40년생이신데 일제 치하에 태어나셨고 그죠? 광복대 5살이셨을 건데 10살 때 전쟁을 겪으신 거잖아요. 10살 때. 그 전쟁을 겪고 그러고 나서 부산에 피난 나와서 부산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완전히 뭐 흙수저도 아니고 수저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뭐 건전지 공장, 빵 공장, 뭐 방앗간 뭐 안 다니시는 데가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그 어떻게 사셨는지 예전에 꿀꿀이죽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산에 하야리아 부대라고 있어요. 그 하야리아 부대에 그 아버지 집에서 키우던 개가 그 부대 안으로 싹 이렇게 개구멍을 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그렇게 뭔가 주방에 가서 뭘 이렇게 물고 온답니다. 뭐 햄버거, 이 패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뭐 고기 같은 것도 소고기 한 덩어리도 뭐 그렇게 물고 온대요. 근데 물고 와가지고 그걸 또 안 먹고 그냥 물고 온대요. 그러면 그걸로 막 잘했어 쓰다듬어 주면서 그걸로 또 막 형제들이 드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꿀꿀이 죽은 그 음식물 쓰레기라 했잖아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걸 갖다가 물을 넣고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고 저희 큰아버지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맛있었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따지면 저희 아버지 인생이 태어나셔가지고 거의 뭐 10살 때부터 15살 때까지는 남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그 소외주 중에서도 그죠? 저 동전주 중에서도 완전히 바닥을 기는 상패 잘못하면 이제 상패되는 그런 주식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주식에서 저는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제 아버지 인생을 제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딱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코스닥에서 완전히 저 밑에 있는 주식 있잖아요. 동전주. 동전주에서도 상패 위기까지 갔다가 그러고 나서 계속 우상향하는 장대 양봉을 만들어셨고 아버지가 제 나이 되시기 전에 회사가 부도가 났거든요. 그때도 한번 위기였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많이 저는 인생 그래프로 봤을 때 언제든지 성구 매니저 줄에서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다가 뭐 한가 같은 일이 발생해도 6.25 전쟁, 한국 전쟁 같은 그런 외생적 변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악재가 그죠? 3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그런 한가 뭐 3년 내내 한가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결국 내 인생은 장대 양봉으로 만드셨던 그런 케이스를 저는 간접적으로 많이 저희 아버지한테서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어떤 악재에 좀 제가 좀 박정무는 왜 그렇게 좀 평안해 보여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저 위에 그죠? 거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플러스 200% 300%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 시작한 거에서 뭐 조금 뭐 인생에 약간의 굴곡이 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이 또 너무 길어졌네요. 성구 매니저님 줄에서 들려주셔서 감사. 성구 매니저 덕질 1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월요일에 주간 트렌드랑 MP 같이 올라와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번 주는 왕이사님 MP 변경이 제게는 크게 예술적으로 느껴졌어요. 네, 지금 인턴하고 계신 분들이나 1등 매니저 따라하시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되게 어려운 장이거든요. 어려운 장인데 아무튼 잘 이번 어려운 장에 돈을 벌기보다는 한 달 반 동안에 이 장에서 좀 많은 걸 배우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버시고. 네. 전문이 우리 성구 하시는 말씀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 성구여야만 합니다. 예. 너거 성구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번에 그 결혼식에서도 보긴 봤지만 우리 성구가 참 정도 많고 의리도 있는 선수구나. 저는 그런 것도 간접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7월 말에 천지명에서 뵙고 바쁘신 걸 알기에 멀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말씀에서 오늘도 큰 깨달음과 하루의 위안을 얻어갑니다 하셨습니다. 주식 경력은 20년이 되어가지만 갈수록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송 중간중간 하시는 말씀에 공감되고 특히 잡주 말씀이 제일 공감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주식 경력 20년 되시지만 제가 그러잖아요. 조기 축구 20년 하신 거라고. 저희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프로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저희 같은 프로들이 하는 이 프로세스를 밟으면서 2년 한 거라. 그냥 주식 2년 한 거는 제대로 된 기본기 안 배우고 운동장 달려가 가지고 그 운동장에서 조기 축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20년 공찬 거는 똑같거든요. 네, 제가 축구를 14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오늘은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밑에 우리 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매일 모닝브리프 그리고 웜의 신박에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매일 달아주시는 분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길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혹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전무님을 보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 그 공포의 순간에 사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것, 그때 테슬라를 알아보셨던 것, 3,100포인트 고점 부근에서 고객 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던 것 등 전부 다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함부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는 참 복도 없는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전문의가 함께한 지도 어느 사에서 오냐 네, 하면서 항상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또 일부러 이렇게 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만 좀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에 지금 또 고객 자녀 인턴들 한 4명 와 있거든요. 어제 점심이었나? 그저께 점심을 사주고 돌아오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전무님 그 전망이 이제 맞지 않았을 때 그때 좀 이렇게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이 멘탈 관리를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해운대라는 영화 봤냐? 그 해운대라는 영화 보면 저는 이제 그 유튜브로만 봤는데요. 거기 보면 이대호한테 그 설경구 씨가 그 영화 속에서 술 먹은 그런 야구 팬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설경구 씨 너무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야 이 뚱땡이야 너 오늘도 삼진 너 삼진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구 선수는 이번에 내가 삼진을 당했느냐, 삼진 당하면 물론 무안하고 창피하고 화도 나고 뭐 그러겠지만 결국은 야구 선수가 1년을 봤을 때 내가 타율이 그래도 3번, 4번, 5번 정도 하는 주전 타자라면 그죠? 3할은 넘겨야 된다. 뭐 이런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런 야구 선수들, 프로 선수들은 얼마든지 그런 게 있고, 이성엽 선수가 또 그랬고, 이대호 선수도 그랬고, 그 해의 홈런 타자들이 그 해의 삼진왕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배트를 크게 휘두르다 보니까 삼진도 제일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3할이 아니라 18 치는 선수는 없다고. 5할도 없죠. 정말 전설적으로 4할 쳤던, 옛날에 처음에 백인천 감독님이 처음 선수할 때 4할이었나요? 네, 그럴 수는 있지만 프로로서는 올해 1년을 봤을 때 우리 고객의 수익률이 어땠는가. 어쨌든 올해 우리 고객분들한테 늘 말씀드렸듯이 연평균 15%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올해 많이 벌기도 했지만 또 그 번 걸 또 잘 지키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보면서 연간으로 나는 올해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런 전망도 해보고 이렇게 전략도 해보고, 그런데 그 전망과 전략이 틀려서 이번에는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1년을 12개월로 나눠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12번의 경기, 네, 골프로 따지면 12번의 홀. 근데 그 12번의 홀에서 보통 이 8, 9, 10월 달이 핸디캡 1, 2, 3번 홀이니까, 네, 그럴 때는 좀 보수적으로도 해보고, 근데 공격적으로 한 선수들이 막 옆에서 버디하고, 보수적으로 나는 했더니 이번에 보기했고, 그거는 나의 전략대로 해서 결국은 1년으로 봤을 때 이 전체 성적을 보고 가는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여기서 저희 고객들 자금에 현금을 만들 수 있냐면, 상반기에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벌었으니까 지키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많이 못 벌면 여기서 지키기를 할 수가 없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더니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웬만한 악플은 5가지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한 웬만하면 악플도 놔두라고 하거든요. 그게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 왜 그 잔인한 하이에나가 있고 악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 같은 거요. 하나님은 왜 이런 하이에나, 모기, 바퀴벌레 이런 걸 만들어 놨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다 존재의 이유가 있잖아요. 존재의 이유가. 예전에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무슨 열병이 돌았을 때, 역병이 돌았을 때 독극물에 해당되는 비상을 처방했더니 들었다고. 독이 독을 중화시키는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옷도 어떻게 보면 독이거든요. 근데 그 소량의 독이 그런 역병이라든지 아니면 위암이라든지 이런 거에 특효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상에는 항상 모든 천적을 만들어 놓고 그 천적을 통해서 이 천적을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을 희한하게 신비롭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이 빌런들, 악당들, 우리가 직접 대하면 되게 정말 기분 나쁘고 화가 날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이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악당들도 악당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악당이 다른 악당을 제거해 주거든요. 이거 이상한 얘기하다가 시간이 훌러덩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악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제가 그렇지, 만약에 제가 뭐 틀린 걸 지적을 하면 지적하는 대로 그렇지, 이번에는 내가 그거 잘못 봤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너무 저를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주변의 악당들, 빌런들,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또 존재의 이유가 있다. 예. 그래서 제 주변에 빌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잘해주거든요. 그 빌런들도 압니다. 저 사람 왜 나한테 잘해주지? 네.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분도 계셨어요. 니는 나한테 왜 이래 잘하는데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장점을 갖고 계셔서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형님을 정말 존경해서 만나는 거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IQ 70인 강아지도 다 안다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 빌런들도 보면 다 장점이 있습니다. 보면. 이거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은 묵직한 기사들이 많은데요.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리 결국 내려가. 미국 장기채 부과. 혼돈의 국채금리 투자자 전략. 요즘 미국 장기채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도 드렸었는데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주요 선진국 장기채 금리가 요동을 치고 있고요. 국가별 정치 리스크와 재정 불안 문제가 떠오르면서 선진국에 대한 시장 신뢰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자, 여기 첫 문장에 보통 우리가 옛날에 국어 시험이나 이렇게 리딩 시험 볼 때는 주제가 첫 문장에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지금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물가 때문이 아니라 국가별 정치 리스크와 재정 불안,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래 잡히면 장기채가 금리가 떨어지면서 1년짜리가 아니라 30년짜리다 보니까 1%만 떨어져도 30년 남았으면 30% 이익을 보는 그런 걸 기대하면서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물가는 잡히고 있는데 요게 문제죠. 재정 불안. 자,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이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기초 체력이 튼튼한 국가 중심으로 선별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데 특히 한국과 미국을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로 꼽는 이가 다수입니다. 반면에 재정 건전성과 정치 리스크가 커진 프랑스와 일본은 여전히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고요. 자, 지금 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2020년 요 코로나 때 금리가 확 빠졌죠. 왜냐하면 디플레이션 국면이니까 확 빠졌다가 돈을 엄청나게 풀고 금리를 낮추면서 그때부터 쫙 올라옵니다. 요 22년도에 금리가 쫙 올라왔을 때는 요거는 물가 때문에 올랐던 거고요. 그러고 빠지는 척 하다가 다시 영국 벌써 금리가 5% 훨씬 넘었네요. 영국만 하더라도. 자, 그 다음이 미국 5% 찍었다가 살짝 내려오면서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요 갈색이 프랑스네요. 프랑스도 22년 고점에 비해서 훌러덩 올라와 있습니다. 자, 빨간색이 일본입니다. 요게 하나의 또 약간의 뇌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긴 한데, 자, 최근 미국 장기채 금리가 불안한 흐름을 이어왔는데 30년물 금리가 지난 5월 장중에 5.1%에 육박하면서 23년 11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최근에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재차 확대되면서 미국채 30년물 금리는 다시 5%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미국채를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로 꼽는데 최근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향후 금리가 더 내려갈 여지가 크다는 분석인데 지금 4.6까지 빠졌어요. 9월 10일 기준으로.
그리고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분위기를 선반영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3월 기준 연간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종전 발표했던 180만 명에서 91만 명으로 뚝 떨어지면서 이러면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질 금리가 그 채권의 금리에 명목금리 R은 스몰 R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약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뭐 이러면 또 실질금리는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실질금리도 떨어지고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금리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많이들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뚝 떨어지면서 이번 하향폭이 2002년 이후 23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제가 2002년? 2002년이 어떤 상황이었었죠?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그죠?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으로 넘어가면서 2000년 4월만 하더라도 실업률이 3.8이었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딱 지나면 이게 5%까지 올라갑니다. 쭉. 그리고 2002년 6% 돌파하고 2003년 초가 되면 6. 그때 한 7, 8 언저리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이 일자리 증가폭이 이만큼 뚝 떨어졌다는 말은 2002년도에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2000, 2001, 2002 3년 연속 나스닥이 음봉이 납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2001년도에는 한 36% 올랐다가 2002년도에 다시 좀 많이 빠집니다. 예상보다 심각한 고용 둔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할 경우에는 시장금리 또한 내려갈 전망인데 증권가는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내년 4.3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채권의 특성상 미국채 30년물을 사면 내년에 더 높은 가격에 팔아서 자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윤여사 메리츠 증권 애널리스트는 내년 미국 연방기관 금리가 상단 3.25까지 내려간다는 전제 아래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4.3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장기채 금리가 고점을 형성한 국면이라는 점에서 현재 수준에서는 사볼 만한 영역이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연말에 3%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지난 8월 4.3 수준이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9월 10일 기준으로 4.05까지 내려갔고요. NH투자증권은 연말까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8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애널리스트는 미국 고용시장 둔화 국면이 뚜렷하고 연말에는 질적 지표인 실업률 역시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서 특히 내년 1월 국제유가에 역기저 효과가 나타나고 비둘기파 성향의 연준 신임 의장 선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 장기채 금리는 주요 선진국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 역시 비교적 안전한 시장으로 평가를 받는데 한국 장기채 금리는 기본적으로 미국 정책 금리 향방에 동조하며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인데 특히 내년에 이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 수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 내년이거든요. 제가 수급은 모든 자리에 우선한다고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저희가 내년에 시장이 이제 꼭지 찼다 싶을 때는 채권 ETF로 싹 이렇게 방어 전략을 쓸 건데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금리가 좀 매력적일까
우리가 근데 제가 채권을 금리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채권도 방향성, 자본 차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좋은 수급이 내년에 들어오군요. 김명실 IM증권 애널리스트는 내년 232조 원 수준의 이 국고채 발행으로 공급 측면 부담에도 불구하고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금 유입이 완충 역할을 할 것이다. WGBI 편입 시점 전후인 내년 4월에서 11월 중 장기물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네, 딱 좋네요. 내년 4월, 5월, 6월에 그때 저희가 채권 편입을 조금 늘릴 생각인데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증권은가는 내년 한국채 30년물 금리가 2.45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지금 2.7입니다. 2.7. 향후 금리가 재차 높아질 경우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한국통화정책은 방향성이 비슷해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는 금리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한국채 30년물 금리가 2.9%에 근접하거나 웃돌 경우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금 온스당 4,000달러도 가능하다. 이게 금 최근 차트이고요. 반면 이 유럽 장기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특히 최근에 재정 건전성 우려가 심화되는 프랑스는 당분간 금리 상승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진단이고요. 독일과 영국은 프랑스에 비해서 우려가 크지 않지만 미국 대비 전반적으로 유럽 권역의 재정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일본 역시 재정 우려와 정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서 투자 매력이 떨어집니다. 재정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큰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장기 국채 투자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재정 우려 속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가 맞물려서 금리가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라고 경고했고요. 이어서 일본 역시 야당 중심으로 확대된 소비세 인하 요구가 수용될 경우에 재정 건전성 우려 속에 장기채 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뭐 밑에 금 얘기도 쭉 나오고 한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금값이 지난 랠리에 고점을 쳤던 게 2000년 초부터 미국발 이 닷컴 버블이 깨지고 그러면서 돈이 금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금값 고점이 2011년 언저리였거든요. 2010년 5월달에 그리스 사태가 생기고 2011년도에 피그스 국가로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국면에서 금값이 그때 피크아웃 쳤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요 위에 표에 보시다시피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의 장기채 금리가 지금 물가가 잡히는 와중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은 아무튼 내년 주식시장에 하나의 약간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GDDR7 독점 공급 G 유지 내년 메모리 부족 수요 전망이다 되어 있는데 내년 D램 공급 부족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수요가 기대된다고 KB증권 김동원 연구원님이시죠. 전자의 엔비디아 7세대 그래픽 D램인 이 GDDR7 독점 공급 G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고요. 내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공급이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AI 메모리 수요가 HBM 중심에서 이 7세대 저전력 D램 DDR, LPDDR5X나 GDDR7 등으로 확대되고 일반 서버 교체 주기까지 겹치면서
공급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 범용 D램과 6세대 HBM4의 풍부한 생산 능력을 확보한 삼성전자는 내년 D램 공급 부족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이 경쟁사들의 경우에 이 1B D램의 생산 능력이 대부분 5세대 HBM3E에 할당이 돼 있어서 엔비디아 요구에 적기 대응이 어렵다고 합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GDDR7 공급을 확대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고요. 최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다가 이 GDDR7 공급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향후 전자는 평택 공장에다가 GDDR7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습니다. 5세대 이 DDR5 대비 가격 프리미엄을 받는 GDDR7은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GDDR7 출하 확대는 향후 D램 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HBM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GDDR7에 대한 공급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차 관세는 15%인데 한국은 여전히 25% 관세 협상 어떻게 했길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후속 조치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앞서서 일본이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를 15%로 낮추게 됐고요. 한국도 지난 7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했으나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이를 지금 적용하지 않아서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에 비해서 비싸지는 상황이 벌어질 전망인데요. 한미 FTA에 따라서 일본보다 2.5%포인트 낮은 관세를 적용받았던 한국은 이제 10%포인트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자, 16일 이날 오후부터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관세가 역전이 됐고요. 미국이 수입하는 일본 차에는 15%, 그런데 한국에는 25%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한국도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의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것에 합의를 했죠. 하지만 합의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두고 지금 이견이 벌어지면서 아직까지 25%를 적용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산 자동차는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이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2.5%의 기본 관세가 적용된 일본 자동차보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보였는데 이제 10% 높은 관세를 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판매 비중이 커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한국 완성차 업체가 큰 타격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미국 판매가가 25,000달러인데 경쟁차종 도요타 코롤라 하이브리드가 28,190달러로서 좀 저렴한데 그러나 일본차 관세가 15% 낮아지면 코롤라 가격이 24,700달러가 되고요. 아반떼보다 오히려 싸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 하이브리드카 시장은 도요타가 점유율이 51%나 되고요. 혼다가 17%를 장악하고 있고 현대 기아는 겨우 12.3%에 불과해서 가격 경쟁력까지 상실하면 한국 차 업체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야, 실적 충격은 이미 가시화됐는데 현대기아가 미국의 관세 25%를 적용하기 시작한 4월 이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2분기에만 현대차가 8,300억, 기아는 한 1,900억 정도의 관세 비용을 떠안았습니다. 증권가 전망을 종합하면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가 15%로 낮아졌는데도 한국에 대한 관세가 25%가 유지될 경우에는 두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현대차가 2조 2천억, 기아가 1조 3천억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현대기아가 지금 PER이 말도 안 되는 PER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주식시장은 다 반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상당국 당차관은
장차관은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서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밑에는 뭐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 이게 그때 뭐 협상이 이제 다 된 것처럼 돼 있는데 정작 최종 사인이 없다 보니까 특히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이런 저런 것 때문에 관세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네요. 지금. 이젠 HMM 품고 싶다. 포스코의 야심인데 포스코 그룹이 국내 1위 해운사 HMM 인수를 전격 추진하면서 재계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룹 핵심 사업인 철강과 2차전지 실적 부진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자 장인화 회장이 해운업 진출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초대형 화주의 해운사 인수를 두고 해운업계 반발이 거센 점은 변수입니다. 자, IB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가 HM의 인수 준비를 위해서 지금 3일 회계와 보스턴 컨설팅 등과 계약을 맺고 대규모 자문단을 꾸렸고요. 구체적인 인수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후문인데 HMM 대주주는 산업은행입니다. 36%고 한국해양진흥공사도 35.67%나 갖고 있네요. 합쳐서 71%네요. 포스코는 산업은행 보유 지분을 인수해서 최대 주주에 오르는 방안을 고민 중이고 지분 매각 의사가 크지 않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공동경영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보관입니다. 포스코가 지금 시점에서 HMM 인수에 뛰어든 배경은 뭘까? 그동안은 인수에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지만 장인환 회장 취임 이후에는 전략이 바뀌었고요. 포스코는 중국발 공급 과잉, 내수 부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여파로 본업인 철강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2차 전지 사업 역시 전기차 캐즘 여파로 불안. 장인환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철강 2차 전지 소재와 시너지를 이뤄서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미래 신사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고요. 포스코가 해운업에 뛰어드는 것은 포항제철 시절에 1995년 거양해운을 한진해운에 매각한 지 30여 만입니다. 포스코가 HMM을 인수하면 그룹의 오랜 고민거리인 물류 불확실성과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요. 포스코는 유연탄, 철강제, 배터리 소재 원료 등을 수입하는데 그룹 전체가 연간 한 3조 원에 달하는 물류 비용을 지출해 왔군요. 그나마 계열사 포스코 플로우라고 포스코 터미널로 그룹 물류 업무를 모았지만 효율화까지는 갈 길이 멀고요. 이 때문에 HMM을 품에 안으며 물류 공급망이 안정화돼서 글로벌 물류 대란이 벌어지더라도 각종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운용 중인 LNG 터미널 등과 연계할 경우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컨테이너 사업 비중이 큰 HMM이 최근 벌크선 사업 확장에 나선 점도 호재인데 현재 HMM은 36척 630만 DWT 수준인 벌크선 사업 규모를 2030년에는 110척으로 늘리기 위해서 5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서 벌크선 매출을 23년에 1조 2천억에서 2030년에는 3조 3천억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벌크선은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실을 수 있는 화물 전용선이고요. 철광석, 유연탄 등 원자재를 주로 실어 나르는데 이 포스코 사업과 잘 들어맞고요. 벌크선은 또 화주와 장기 계약을 맺는 특성상 불황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HMM이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성장해온 해운사지만 최근 벌크선 비중 확대에 힘쓰는 만큼 포스코 사업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기뜸을 했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향후 성장성이 유망하고 그룹 사업과 전략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이고 인수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는 해볼만 하네요. 보니까. 네. 솔직히
이 얘기까지 하면 또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HMM을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로레알이 프랑스보다 안전하다. 아까 채권 얘기입니다. 자, 프랑스 10개 기업체 금리가 국채보다도 오히려 금리가 낮네요. 프랑스 기업체 금리 역전 2006년 이후 최대라고 되어 있는데 프랑스의 국제 금리가 그리스보다 높다고요? 이건 문제인데. 이 사진은 프랑스 낭뜨에서 열린 국가마비 시위에서 시위대가 마크롱 폭발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마크롱 익스플로전. 자, 프랑스 국채금리가 주요 기업의 회사채 금리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례적 현상이 나타났는데 정부보다 일부 민간 기업의 신용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감지됐고요. 최근 국가신용 등급 강등이 원인이 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로레알, 에어버스, 악사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10개 기업의 회사채 금리가 최근 몇 주 사이 같은 만기의 프랑스 국채 금리를 밑돌았고요. 프랑스 명품 기업이 이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2033년 만기 채권 금리가 올해 초까지는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보다 최대 0.6%포인트나 높았는데 최근 격차는 0.07까지 좁혀졌고요. 골드만삭스 집계에 따르면 국채보다 낮은 금리로 거래되는 기업체 수는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유로존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80개가 넘는 기업의 회사채 금리가 프랑스 국채보다 낮게 형성이 됐군요. 통상 국채 금리는 기업 채권 금리의 기준선 역할을 하죠. 독일 국채가 가장 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평가되고 다른 회원국 국채는 여기에다가 가상금리를 붙이게 되고 그러나 프랑스에서 이러한 전형적인 구조가 뒤집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근본 원인이고요. 프랑스는 지금 GDP 대비 재정 적자가 5.8%로 유로존 평균 3.1을 크게 웃도네요. 프랑스 국가 부채 비율은 유로존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고요. 현재 프랑스 국채 금리는 유로존 내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그리스 국채 금리보다 높습니다. 자, 이 같은 변화에 피치가 지난 10일 프랑스 국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고요. 같은 날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3.5%로 1년 전 2.85보다도 0.65%포인트 올랐습니다. 피치는 향후 몇 년간 국가 부채 안정화를 위한 명확한 전망이 없다면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4년에 113에서 지금 2027년 되면 121%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을 했네요. 일각에서는 이번 현상을 국채 공급 과잉으로도 해석을 하는데요. 피델리티 펀드 매니저 마이크 리델은 정부는 여전히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기업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는 국채 디폴트 가능성보다는 과도한 발행 물량을 반영한 결과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글로벌 회사채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점도 이번 금리 역전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채가 회사채와 같은 수준에서 거래된다는 것은 더 이상 무위험 자산으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신호이고 이는 보통 신흥국 국채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자, 매번 뒷북 소리 들었지만 삼성전자 목표가 줄줄이 상향이 됐다고 하는데 전자가 최근 1년 중 최고가를 새로 쓴 가운데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잇따라 높여잡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이 26년까지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된 이유인데 다만 과거에도 이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뒤에 하락 전환한 사례가 수없이 많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17일 S&P 글로벌에 따르면 전자 목표 주가를 제시한 전 세계 기관 34곳의 이날 기준 평균 목표 주가는 83,720원이고요. 2개월 전에는 2개월 전에 73,000원이었대요. 지난 7월부터 전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증권사가 늘어난 영향 때문입니다. 9만 전자를 제시하는 증권사도 있는데 하나증권이 84,000원에서 95,000원으로 높였고요. 미래가 96,000원, 한투도 95,000원, NH투자증권 94,000원, KB가 9만 등 최근 일주일 새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만 원 이상으로 제시한 증권사가 늘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도 전자 주가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HSBC가 10만 5천 원, 맥쿼리와 CLSA도 9만 5천 원, 9만 원. 전자의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한 근거는 대체로 비슷한데요. AI 열풍의 기업들이 HBM을 비롯한 고부가 가치 메모리의 생산 역량을 집중하면서 일반 D램과 낸드 플래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수급이 빠듯해지는 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전자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증권사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전자가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밀려서 고전했던 HBM 시장에서도 차세대 제품의 HBM4부터 반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김로코 하나증권연구원은 전자의 현재 주가는 PBR 1.2배로 역사적 평균인 1.4배를 아직까지 밑돌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고려하며 PBR 상단과 평균의 중간값이 1.7배도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원 연구원도 전자 주가가 지난 8월 이후 15% 넘게 올랐지만 PBR과 실적 턴어라운드를 고려하며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자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점도 주가에 힘을 보탤 요인인데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전날 기준 51.02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네요. 지난해 7월 주가가 고공행진했을 때 작년에 88,000원 갔을 때 지분율이 그때는 56%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 5%가량 더 들어올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문제는 증권사 목표 주가가 하락 구간에서는 실제 주가를 뒤쫓아가기 급격한 경향이 있다는 점이고 예를 들어서 최근 5년 가운데 전자 목표 주가가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해 8월 14일인데 이른바 검은 금요일 월요일을 지나 블랙먼데이를 지나면서 주가가 급락 후 반등하는 구간이었고요. 그러나 증권사 예상과 달리 전자는 약세가 이어지면서 3개월 만에 장중 주가가 49,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도 평균 목표 주가는 86,500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바닥 찍고 올라오는 와중에 목표 주가가 아까 얼마? 73,0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전자주가가 96,8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21년 1월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도 전자 평균 목표 주가는 97,300원이었고요. 약 4개월 뒤에는 107,000원까지 상향 조정이 됐지만 정작 같은 기간 전자주가는 14%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8일 새벽 나오는 FOMC 결과 경계 심리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자동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영향으로 전자주가는 오늘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거의 리포트 보면 목표 주가를 일제히 다 올렸을 때가 고점이고 또 내렸을 때가 보면 또 저점이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도 하다 보니까 숫자를 확인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반도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이클 기업은 저퍼에 팔고 고퍼에 사야 되다 보니까 어떨 수 없는 고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